여러분, AI 세계에 또 한 번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빠르게 발전하는 이 분야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아주 강력한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거든요. 그 이름은 바로 GLM5입니다.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말이 필요 없죠. 8가지나 되는 그것도 아주 까다로운 AI 테스트 결과인데요. GLM5가 제미나이나 클로우드 같은 기존의 최강자들을 그냥 압도해버립니다. 뭐 에이전트 능력부터 추론 코딩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요. GLM5가 이 종합지수에서 50점이라는 마의 벽을 깨뜨린 최초의 오픈웨이트 모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오픈웨이트라는 건 소스 코드가 공개돼서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는 모델을 말하는데요. 이전 버전보다 무려 8점이나 올랐으니 이건 정말 엄청난 도약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 순위가 그냥 기계가 채점한 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백만 건의 실제 사람들이 직접 써보고 이게 더 낫네 하고 직접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순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쓰기나 코딩 같은 실제 작업에서 GLM5가 얼마나 유용한지가 이미 증명된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GLM5가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냈는지 그 결과를 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 녀석의 정체가 뭔지 GLM5에 대해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GLM5를 이해하는 가장 주요한 키워드입니다. 에이전트 공학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물어보면 대답만 해주는 수동적인 AI가 아니라 진짜 행동하는 AI를 만들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산이랑 날짜만 알려주면 알아서 비행기표랑 숙소까지 예약해주는 그런 AI 말이죠. 훨씬 더 유능하고 독립적인 AI를 만들겠다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성인 겁니다. 개발팀이 직접 한 말을 들어보면 이 목표가 더 분명해지죠. 그냥 조금 더 나은 모델이 아니라 성능과 효율성 모든 면에서 아예 판을 바꾸겠다, 이런 야심찬 포부가 느껴집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성능을 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 소스가 뭔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GLM5의 획기적인 성능 뒤에는 크게 3가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첫 번째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게 해주는 희소 어텐션. 두 번째는 훈련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높인 비동기식 강화학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똑똑한 판단을 내리게 하는 새로운 에이전트 알고리즘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비밀, DSLA를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기존 방식은 마치 시끄러운 파티장에서 모든 사람의 얘기를 다 들으려고 애쓰는 것과 같아요. 정신없고 비효율적이죠. 그런데 DSLA는 딱 중요한 대화에만 선택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훨씬 효율적이겠죠? 이게 숫자로 보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계산량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여버립니다. 덕분에 GPU 사용 비용도 반으로 뚝 떨어지면서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 즉 컨텍스트는 무려 12만 8천 토큰까지 늘어난 거죠. 이건 뭐 책 한 권 분량도 거뜬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혁신은 훈련 방식을 완전히 바꾼 건데요. 이걸 식당에 비유하자면 예전엔 셰프 혼자 장 보고 재료 다듬고 요리까지 다 했다면 이 새로운 방식은 역할을 나눈 거예요. 한쪽에선 열심히 데이터를 만들고 다른 쪽에선 그 데이터로 쉬지 않고 학습만 하는 거죠. GPU가 놀 틈이 없으니까 학습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겁니다. 이 그림이 바로 GLM머시가 탄생하기까지의 전체 훈련 과정입니다. 보세요. 왼쪽 단계에서는 무려 27조 개나 되는 데이터를 먹으면서 언어의 기초를 다지고요. 그 다음 오른쪽 단계로 넘어가서 추론이나 에이전트 능력처럼 아주 전문적인 기술들을 세밀하게 조율하는 거죠. 정말 엄청난 규모와 정성이 들어간 과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좀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이제 이런 기술들이 실제 세상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아주 재미있는 실전 테스트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AI가 1년 동안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혼자서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죠.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테스트인데요. AI한테 1년 동안 자판기 사업을 맡기는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프의 굵은 분홍색 선이 바로 GLM5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은행 잔고가 꾸준히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아주 잘 운영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1년 뒤 GLM5가 벌어들인 돈은 무려 4,432달러. 이렇게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리는 과제에서 당당히 모든 오픈소스 모델 중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이제 GLM5의 등장이 단순히 성능 좋은 AI가 하나 더 나왔다는 것 이상의 의미, 즉 AI 생태계 전체에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제 오픈소스 모델도 최상급 상용 모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고요. 둘째, DSA 같은 기술 덕분에 강력한 AI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셋째, 그냥 똑똑한 걸 넘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에이전트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AI 개발의 패러다임 자체를 에이전틱 공학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오픈소스 AI 에이전트가 우리 모두의 손에 쥐어진다면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상상도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까요? 그 미래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혹시 여러분의 AI 비서가 아직도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고 느끼신 적 없으세요? 분명히 여러 번 대화도 나눠봤고 이런저런 피드백도 줬는데 말이죠. 오늘 살펴볼 내용에서는 바로 그 답답함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책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제대로 보려면요, 두 명의 사용자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대답을 원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선임 엔지니어인 사라와 이제 막 입사한 신입 프로덕트 매니저 마커스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회사 AI 비서에게 똑같이 물어봤어요. AI에서 트랜스포머가 뭐야? 라고요. 하지만 AI는 뭘 내놨을까요? 네, 두 사람에게 완전히 똑같은, 사실 누구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답변을 내놓고 맙니다. 사라는 기술적인 세부사항이 궁금했고 마커스는 좀 더 쉬운 비유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라와 마커스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이 장면은 기업용 AI 환경에서 매일 수천 번씩 반복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아주 흔한 문제라는 거죠. 진짜 속 터지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AI는 사실 두 사람에게 훨씬 더 나은 맞춤형 답변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라는 예전에 너무 쉬운 설명에 싫어요를 눌렀던 적이 있고, 마커스는 계속해서 비유를 사용한 답변에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AI는 그 모든 걸 알면서도 그냥 싹 무시해버린 겁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문제의 진짜 원인을 알려면 우리가 AI의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오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AI는 기억력이 왜 이래? 하고 투덜거릴 때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말 속에는 한 번에 세 가지의 다른 실패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 논문의 핵심은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 가지 개념이 뒤죽박죽 섞여 있다는 걸 지적하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메모리입니다. 논문에서는 이걸 창고에 비유하는데요. 아주 딱 맞는 비유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자와의 모든 대화나 피드백, 예를 들어 사라가 싫어요를 눌렀다는 그 사실 자체를 그냥 차곡차곡 쌓아두는 기반 시설인 거죠. 창고에 물건만 쌓아두면 소용없겠죠. 그걸 정리하고 분류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두 번째, 학습, 즉 큐레이터의 역할입니다. 창고에 저장된 정보들을 분석해서 사라가 단순한 설명을 싫어하는 걸 보니 기술적으로 깊이 있는 걸 선호하는구나 하는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과정인 거죠. 자, 창고에 물건이 있고 큐레이터가 정리까지 끝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네, 바로 손님에게 딱 맞는 물건을 골라주는 쇼퍼가 필요하죠. 이게 바로 세 번째, 개인화입니다. 큐레이터가 찾아낸 통찰력을 바탕으로 사라에게는 기술적인 답변을, 마커스에게는 쉬운 비유를 실시간으로 딱 하고 제공하는 최종 단계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창고, 큐레이터, 쇼퍼, 이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매플이라는 아주 멋진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거죠.
그 해결책의 이름이 바로 MAPL, 메이플입니다. 메모리 적응형 개인화 학습의 약자인데요. 이름만 들어봐도 앞에서 말한 메모리, 학습, 개인화 이 세 가지를 모두 체계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럼 매플이 있으면 아까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뀔까요? 전문가인 사라에게는 그렇죠. 코드랑 기술적인 깊이를 선호한다는 걸 기억해서 딱 맞는 답변을 주고요. 그럼 신입인 마커스에게는요? 비유랑 쉬운 설명을 좋아한다는 걸 끄집어내서 또 맞춤형 답변을 주는 겁니다. 결과는 똑같은 질문, 하지만 전혀 다른 두 사람 모두에게 정말로 유용한 답변이 나오는 거죠. 와, 정말 좋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MLP 프레임워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핵심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좀 복잡해 보이죠? 괜찮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 분리에 있어요.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면 일단 엄청나게 빠른 실시간 경로를 통해서 답변이 바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학습은요? 저기 오른쪽 아래처럼 백그라운드에서, 그러니까 뒤쪽에서 천천히 여유 있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명확하게 나눠볼게요. 왼쪽, 동기식 개인화는요, 요청이 들어오는 그 순간, 밀리초 단위로 바로 작동해요. 이미 당신에 대해 알고 있는 걸 즉시 써먹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 비동기식 학습은 백그라운드에서 몇 분, 심지어 몇 시간 동안 천천히 돌아가면서, 아, 다음번엔 이런 걸 기억해둬야겠구나 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이 둘을 분리했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동시에 똑똑해질 수도 있는 거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입니다. 자, 이론은 정말 그럴듯합니다. 근데 말이죠, 그래서 진짜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제 이 멋진 아키텍처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데이터로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진짜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데이터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자,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MAPL과 기존 모델을 비교한 건데요. 압도적이죠? 모든 지표에서 성능이 확 좋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특성을 얼마나 잘 반영했는지, 답변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같은 점수에서 차이가 확 벌어집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숫자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75%. 이게 특성 반영률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AI가 사용자에 대해 아는 걸 실제로 답변에 써먹은 비율이에요. 기존에는 45%에 불과했는데 MAB를 쓰니까 75%까지 치솟은 겁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AI가 드디어 사용자를 기억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자, 그럼 이건 그냥 답변 좀 잘해주는 걸 넘어서 앞으로의 AI 비서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주는 걸까요? 사실 모든 AI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컨텍스트 창, 그러니까 AI의 주의력 혹은 단기 기억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시스템 설정, 이전 대화 기록, 사용자 정보, 이 모든 게 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려고 서로 경쟁하는 셈입니다. 메이플은 여기서 아주 똑똑한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그냥 정보를 많이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한정된 공간에 당신에 대한 정보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정보만 쏙쏙 골라서 들여보내주는 거죠. 쓸데없는 정보가 들어와서 오히려 성능을 망치는 이른바 컨텍스트 부패 현상을 막아주는 핵심 열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AI가 우리가 굳이 묻기 전에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미리 안다면 그때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진정으로 나를 아는 AI가 열어갈 미래,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 인공지능이 과연 인간 프로그래머를 대체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요즘 정말 많이들 하시죠?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냉정하게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새로운 벤치마크, 바로 롱CLI 벤치의 연구 결과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AI의 코딩 실력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건 다들 아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코드 몇 줄 짜주는 걸 넘어서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수준까지 왔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이제 AI 에이전트는 그냥 코드 조각을 툭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개발자처럼 이 까만 터미널 화면에서 명령어를 쳐가면서
복잡하고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전체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똑똑해진 AI, 과연 현실 세계의 복잡한 프로젝트에 바로 투입될 준비가 정말로 된 걸까요? 오늘 우리가 찾아볼 답이 바로 이겁니다. 우선 AI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제 AI는 단순히 코드를 짜는 도구가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에이전트, 그러니까 하나의 엔지니어처럼 행동하도록 설계되고 있거든요. 이런 새로운 에이전트들이 뭘 할 수 있냐면요. 단순히 코드만 짜는 게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의 전체적인 구조, 즉 아키텍처를 계획하고요. 수많은 파일이 얽혀있는 코드 저장소를 막 뒤져보기도 하고 개발 환경을 설정하고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복잡한 작업까지 쭉 실행합니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AI의 능력은 이렇게나 발전했는데 정작 그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 즉 벤치마크가 그 속도를 전혀 못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중요한 기말고사를 앞두고 맨날 쉬운 쪽지 시험만 보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이 차이가 여기서 확 드러납니다. 기존의 테스트들은 마치 운전면허 필기 시험 같아요. 딱 정해진 짧고 간단한 문제들만 풀죠. 하지만 실제 개발 현장은 어떻습니까? 온갖 돌발 상황이 벌어지는 실제 도로 주행과 같잖아요. 오랫동안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모든 작업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작정하고 더 나은 시험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롱CLE 벤치입니다. AI가 이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얼마나 잘 해내는지 그 진짜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말 그대로 궁극의 프로그래밍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롱클리 벤치,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핵심은 바로 현실성입니다. 연구원들이 1000개가 넘는 실제 컴퓨터 과학 과제들을 샅샅이 뒤져서요. 그중에서도 진짜 까다롭고 현실적인 문제에 20개를 엄선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예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부터 기존 기능에 뭔가를 추가하고 버그를 잡고 코드를 더 좋게 개선하는 일까지 실제 개발자가 마주하는 거의 모든 상황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평가 과정 자체가 정말 체계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터미널과 상호작용하고 여러 도구를 쓰고 테스트를 거치는 이 모든 과정이 실제 개발자들이 일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죠. 특히 이 이중 세트 테스트 방식이 핵심인데요.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 새로 만들라는 거 제대로 만들었어? 그리고 둘째, 그거 만들면서 원래 잘 되던 거 망가뜨리진 않았지? 이거 실제 개발 현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결과입니다. 현재 최고라고 불리는 AI 모델들을 이 혹독한 시험대에 올렸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한번 보시죠. 결과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뛰어나다는 최신 AI 에이전트들조차 전체 통과율이 20%가 채 안 됐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지죠.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런 모델들 있잖아요. 클로드 오프스나 GPT 코덱스 같은 최상위 모델들조차도 통과율이 각각 16.7%, 1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실패한 과제들을 뜯어보니까 평균적으로 전체 과정의 30%도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AI 에이전트들이 거의 다 해놓고 마지막에 작은 실수로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프로젝트의 가장 초기 단계,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기본적인 뼈대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길을 잃고 헤맸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냉정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AI가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직은 먼 이야기라면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 연구가 찾은 해답은 의외로 명확했습니다. 바로 협업의 가치였어요. AI가 스스로 실수를 고치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 중간에 인간 전문가가 개입해서 이쪽으로 가야 해 라고 방향을 잡아줬을 때 성능이 훨씬 월등히 좋아졌다는 겁니다.
논문의 이 구절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단순히 더 똑똑한 AI를 만드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보다는 인간과 AI가 함께 일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더 나은 파트너 관계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다리는 최고의 AI 코더는 모든 걸 혼자 알아서 하는 완벽한 인공지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대신 인간의 통찰력과 AI의 엄청난 실행력이 합쳐진 바로 그 강력한 팀이 아닐까요? AI가 인간처럼 생각한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요, 바로 AI의 사고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 코그라우터, COGROT-UR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처럼 코피 내리는 거랑 머리를 쥐어짜면서 루빅스 큐브를 푸는 거, 이 두 가지 일에 똑같은 정신력을 쓰시나요?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요, 지금 우리가 쓰는 AI 비서들은 모든 일에 똑같이 100% 전력으로 달려들고 있다는 사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문제인 인지적 경직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AI들이 마치 기어가 딱 하나밖에 없는 자동차 같은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일을 할 때도 엔진을 최대로 돌리면서 느리고 깊게 생각해서 자원을 낭비하고요. 반대로 진짜 복잡한 문제가 나타나면 그냥 빠르게만 반응하려다가 실수를 연발하는 거죠. 한마디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존 AI들은요, 그냥 문 열기 같은 단순한 행동을 딱 한 번 할 때 좋죠. 마치 나라의 운명을 건 중대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가장 복잡하고 깊은 수준의 생각을 총동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간단하게 반응만 하면 되는데도 말이죠. 이건 정말 엄청난 컴퓨팅 자원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우리 인간의 유연한 사고방식에서 영감을 얻은 코그라우터가 등장합니다. 이 코그라우터는요, 텐센터와 푸단대학교의 연구진들이 바로 이 인지적 경직성이라는 벽을 깨부수기 위해 만든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프레임워크입니다. 특히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게 그냥 기술적인 접근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상황에 따라 생각의 깊이를 유연하게 조절하는지를 설명하는 심리학 이론, ACTR 이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술에 인간의 지혜를 불어넣은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코그라우터의 핵심 비결, 이 4단계로 나뉘는 생각의 기어가 각각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첫 번째, 1단 기어는 바로 본능입니다. 거의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고 익숙한 일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단계입니다. 자, 2단 기어로 넘어가면 인식 단계입니다. 본능보다는 살짝 더 생각하는 거예요. 행동에 나서기 전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 내 앞에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지 빠르게 한번 훑어보는 거죠. 3단 기어는 훨씬 더 똑똑해집니다. 바로 경험을 활용하는 건데요.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들 중에 뭐가 성공했고 뭐가 실패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실수로부터 배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강력한 4단 기어, 전략입니다. 이건 거의 체스 마스터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아주 깊고 복잡한 계획 단계입니다. 아니, 이렇게 4가지나 되는 생각의 방식을 가진 AI라니 대체 이걸 어떻게 훈련시킨 걸까요? 그 비법은 아주 영리한 2단계 훈련법에 숨어 있었습니다. 훈련 과정은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아주 명쾌합니다. 1단계에서는 방금 우리가 살펴본 4가지 생각의 기술을 각각 배우고요. 2단계에서는 그 기술들을 언제 써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 지혜를 배웁니다. 기술을 익히고 그 다음에 지혜를 배우는 것. 딱 맞죠? 여기서 2단계 훈련의 핵심 아이디어가 정말 기발한데요. 바로 확신도라는 보상 시스템에 썼다는 겁니다. AI가 어떤 상황에 딱 맞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대한 확신이 높아지거든요. AI는 바로 이 높은 확신도를 보상으로 받으면서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생각의 기여를 고르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똑똑한 설계 아닌가요? 자, 이제 드디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렇게 똑똑하게 훈련을 마친 코그라우터. 과연 실제 테스트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줬을까요? 테스트 무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ALF 월드, 사이언스 월드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가상 환경에서 진짜 실력을 증명해야 했죠.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코그라우터가 달성한 전체 임무 성공률이 무려 82.3%에 달했어요.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모델 중 하나인 GPT-4.5보다도 40.3%나 더 높은 성공률입니다. 그냥 좀 더 잘한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압도해버린 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성능만 좋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기존 방식보다 무려 62%나 더 적은 계산 자원, 그러니까 토큰을 써서 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더 잘하는데 힘은 훨씬 덜 쓴다. 이게 바로 스마트하다는 것의 진짜 증거 아닐까요? 연구진들이 내놓은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코그라우터는 뛰어난 효율성으로 최첨단 성능을 달성한다.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을 것 같네요. 결국 이 모든 건 단순히 AI가 좀 더 빨라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생각할 줄 아는, 그래서 훨씬 더 유능하고 현실 세계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실용적인 AI가 등장했다는 신호탄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AI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지를 배웠다. 그렇다면 과연 그 다음은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어쩌면 AI의 진짜 잠재력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